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기주의자의 딜레마 그 5번째인데요. 이것으로서 이기주의자의 딜레마는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로 9번째 이기적 이타주의와 이타적 이타주의, 그리고 10번째 다시 이기적 유전자, 이렇게 해서 그 딜레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타주의라는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타주의와 진화론적 의미의 이타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이타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시간과 비용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이타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회사의 사장 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당신의 성실함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장 딸은 당신이 몹시 마음에 든 나머지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장 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이성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당신은 번식상의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생존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의미의 이타주의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이타주의를 맹목적 이타주의와 목적적 이타주의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맹목적 이타주의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이타주의를 말하고, 목적적 이타주의란 대가를 원하는 이타주의를 말합니다. 맹목적 이타주의는 동기가 순수하지만 목적적 이타주의는 동기가 이기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물 주기가 목적적 이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이타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순수한 이타주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호혜적 이타주의는 이기적 이타주의임이 분명합니다. 데이비드 버스가 마음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호혜적 이타주의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탐지하고 사기꾼을 피하는 메커니즘, 개인에 대한 분별과 인식 능력,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모방하는 능력,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능력 등 5가지 인지적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호혜적 이타주의는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호의적인 행동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는 순수한 자비심이 아니라 보상과 작별이라는 동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친족 선택 가설은 순수한 이타주의일까요? 가족에 대한 이타주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이타주의처럼 보입니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적이며 다른 이타주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친족에 대한 뿌리 깊은 이타주의는 자기 희생적이긴 하지만 친족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일 자식의 학비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이타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도덕적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끈질긴 사랑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차별이며 외집단과 내집단을 구별하고 공격성을 발휘하는 적대감의 근원이 됩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친족 선택에 바탕을 둔 맹목적 이타주의는 분명히 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친족과 다른 친족을 차별할 뿐 아니라 내 부족과 다른 부족, 내 국가와 다른 국가,
내 인종과 다른 인종을 차별합니다. 이 차별은 갈등과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혈통과 영토를 보존하려는 열정의 노예의 셈입니다. 만일 이타주의가 혈연중심주의처럼 맹목적인 것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족벌주의와 인종차별이라는 음모의 기록이 될 것이며 인류의 미래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별난 공격성의 근원을 집단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데즈먼드 모리스입니다. 그의 인간동물이라는 책은 인간의 공격성이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농경생활과 함께 항구적인 주거지를 갖게 되면서 보호해야 할 명확한 대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자마자 살인에 전념하는 군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초부적 사회가 되면서 외집단을 살해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를 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의 지적대로 이데올로기란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인간이 찾아낸 핑계일 뿐입니다. 권력자들은 민중을 예속시킬 때 늘 이데올로기를 이용합니다.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입니다. 전쟁터는 집단의 연대의식과 타 집단을 향한 공격적 충동을 배설하는 해방구가 됩니다. 인구 과잉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공격성은 집단 내부로 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외부로 표출됩니다. 과잉으로 인한 집단 내 갈등은 외부에 공통된 적이 존재할 때 효과적으로 억제됩니다. 그래서 부족의 지도자들은 늘 외부에 적을 만듦으로써 집단 내부의 갈등을 억제하고 단결을 유도합니다. 외부에 적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재자들과 지위를 위협받는 권력자들이 늘 시도해왔던 것입니다. 집단의 내부 결속은 감히 텃세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텃세를 만들어냅니다. 공격성의 변형인 텃세는 국가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과 우월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부의 단결력을 외부로 표출할 때 비정상적인 광기가 드러납니다. 애국심은 자신과 타인의 연대를 통해 강화됩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다른 개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격성을 발휘하는 동물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일수록 그들의 연대는 더욱 강해집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집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일찍이 라인홀드 리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애국심이 갖고 있는 부도덕성을 간파한 바 있습니다.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킵니다. 구성원들의 애국심을 권력집단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부어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폭력을 버릴 수 없다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폭력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유별납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구경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무릎 꿇는 것을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며 권력이나 승자 앞에서 비열하게 굴복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에서 고문과 처형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전형적 처형과 고통에서 제외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억눌린 공격성을 발산하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맞대응 게임에서 확인했듯이 인간은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에게 강한 복수심을 드러냅니다. 사기꾼에 대한 응징은 남들에게 알려질 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응징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줍니다. 처벌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구경꾼이 모인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행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하는 것은 살인자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엄연히 목격자가 존재하므로 살인자는 보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공개적인 응징을 통해 훼손된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을 잃는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약자임을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방에 처박혀 홀로 분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면 분노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목격자가 나타나면 주먹으로 벽을 치고 책상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자신의 불만을 보여주기 위한 맞대응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불만은 누군가에게 알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는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때 효과가 큽니다. 그래야만 사기꾼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공격성을 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스포츠와 각종 여가 활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격렬한 스포츠를 관람함으로써 자신의 원초적 공격성을 대리인에게 투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움직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추적해서 죽이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맛본 쾌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와 여가 활동은 사냥감을 겨냥합니다. 심지어 공격성이 전혀 담기지 않을 것 같은 사진 촬영도 본능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는 대상을 겨냥하고 대상을 포착하며 대상을 찍습니다. 카메라는 권총이며 필름은 총알입니다. 우표를 수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은 생물체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않지만 경쟁자가 나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우표 한 점을 위해 우체국 앞에서 텐트를 치고 경쟁합니다. 호혜적 이타주의 가설과 친족 선택 가설은 이타심의 동기가 다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이기적 동기가 작용하는 반면 혈연 중심의 이타주의는 이기적 동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혈연 중심의 이타주의는 외집단에 대해 극도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설 모두 진화론적 의미에서는 이타주의에 속합니다.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번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10번째, 다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타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선택, 친족 선택, 호혜적 이타주의 가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종류의 협력은 자비심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경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며 선이며 우리가 해명하려는 것은 인간이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선을 실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개체만이 경쟁하는 곳에서는 이타주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 또 이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만난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 잡아먹지 않기로 약속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두 개체가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 원시인이 숲속에서 낯선 원시인을 만났다면 도망치거나 먼저 창을 던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서로 창을 던지지 않으면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당신이 등을 돌리는 순간 상대방이 창을 던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 얻은 결론은 두 원시인이 등을 돌리는 척하면서 서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체 사이에 이타주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은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동물들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타주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유전자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이 의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 나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하겠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자연선택의 단위는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니며 오직 유전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혈연 내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로부터 50%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자녀에게 50%의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당신의 유전자를 50%씩 공유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젊어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대학에 진학해서 배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은 500만 원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똑같이 500만 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500만 원 뿐이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줄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당신은 분명 아들의 등록금을 먼저 해결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당신의 유전자 50%를 공유하고 있는데 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요? 당신이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효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친족에 대한 연대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식 기능을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설령 아버지의 성욕이 왕성하더라도 자식을 낳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버지를 돕는 것은 미래의 아버지가 낳을 형제를 돕는 것이며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젊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손자는 생존 경쟁에서 한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유전자 역시 성공적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식들은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50%의 유전자를 공유한 형제 역시 당신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예에서 보았듯이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조차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형제 간 갈등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머니의 젖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부모의 보살핌을 더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미소를 짓고 귀여운 짓을 하며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방바닥을 뒹구는 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생존 게임의 비정함은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도 예외 없이 존재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혈류를 자극해서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뱃속의 태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낳아야 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몫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난자의 78%는 염색체 이상 등으로 착상에 실패하거나 자연적으로 낙태됩니다. 착상 실패는 대부분 임신 12주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임신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을 것 같은 아이에게는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적응했습니다. 만일 태아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머니는 뱃속의 태아를 빨리 포기하고 앞으로 낳을 자식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태아에게 도박을 걸었다가 유산이라도 한다면 어머니는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영양분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는 영약합니다. 태아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자신에게 투자해 주기를 원합니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태아는 자연적인 낙태를 피하기 위해 자궁 속에서 사투를 벌립니다. 태아는 인간 육모성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어머니의 혈류 속으로 분비해서 월경을 막고 자신이 쉽게 착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 태아는 HPL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모체의 인슐린과 결합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태아에게 포도당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태아 역시 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두 호르몬은 평상시 농도보다 1000배나 높은 수치에 도달합니다. 어머니와 태아가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가진 호르몬을 경쟁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입니다. 임신 합병증인 고혈압과 자간전증, 이 자간전증은 임신 후반에 일어나는 독소혈증입니다. 이것은 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전자의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입니다. 즉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기적 유전자가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유전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기적 유전자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조상이 번식에 성공했기 때문이고, 이는 당신의 조상이 어린 나이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의 목적은 당신이 생식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해로운 유전자는 일찍 제거되지만 생식과 관련이 없는 유전자는 생식 능력을 가질 때까지 굳이 제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 유전자는 생식 능력을 가질 때까지 굳이 제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 유전자처럼 늙음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반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기능을 발휘하는 암 유전자는 자손에게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일찍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은 생식 활동이 끝난 중년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40세 이후에 번식을 시작한다면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해로운 유전자는 당신이 생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제거될 것이고, 암 유전자도 훨씬 늙은 뒤에야 기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명 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신의 먼 후손들일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인간이 유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각 기능들이 진화하는 방식을 의미할 뿐입니다. 유전자는 복제를 가장 잘하는 이기적인 복제자를 선택하지만 DNA는 이기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 인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복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의미이지 이기심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유전자와 자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은 유전자의 동기를 인간의 동기로 착각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지만 그 어미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타성은 이기적 본능과 함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타주의자들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을 존경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에게는 이익이고 내가 이기적일수록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타적 인간을 칭찬해야만 이타주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 인간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자기는 이타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 디디에 뱅상의 인간 속의 악마에 대해서 악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의 성공은 곧 악마가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탄은 바로 뇌의 자리를 잡았다. 악은 육체에 있지 않다. 악마는 인간의 몸속에 악을 직접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의 두뇌를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기주의자의 딜레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